네, 뭐 이미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우석진입니다. 59초 경제권 어떻게 좀 구독자 더 늘었습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예. 우리 뭐 논문 읽어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쇼츠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예. 큰 영향가는 없는데.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어떡해요? 원래 논문 읽는 게 원래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잡숴봐 이래야 되는 거지 지금 재미없다고 해버리면 의미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59초 경제학. 예, 59초 영제약. 예, 1분 안에 다 해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장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머리가 벌써부터 아픈데 환율이 어제 뭐 1,410원? 네. 증시는 폭락하고 아니 뭐 그렇죠. 예. 우리나라만 이런다면서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죠. 왜 우리나라만 이래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뭐 약간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 반지의 제왕 보면은 에피소드 중에 투 타워즈라는 게 있거든요. 타워 두 개. 지금 우리 미국에는 이제 트럼프 타워가 하나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타워가 있어가지고 더블 리스크다 지금. 더블 리스크다 지금.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 리스크라고 한다면 꼭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블 리스크라는 거지. 윤석열. 네, 상호작용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은 이 경제친들이 우리 경제를 그렇게 잘 챙기지는 않거든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그랬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거의 이제 그런 방치해 놓은 방조제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방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정부도 버린 경제를 뭐 해외 투자자들이 뭐 챙겨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재부 관료들이 되게 많이 듣는 코너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님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뭐 이미 지금 뭐 기재부랑 빠이빠이기 때문에 근데 인류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류가 경기를 살리는 두 가지 틀밖에는 없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금리 내리거나 재정 풀거나인데 지금 이제 금리는 뭐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재정은 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네. 교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의 교수님들마저도 이제 칼럼에 지금 재정 이 정도면 재정 풀어야 할 상황이다라고 칼럼을 쓰고 계시는데 보수 경제학자들. 네. 제가 그 얘기를 2년 반부터 했죠. 2년 반 전부터. 네. 예, 그때는 저보고 이제 헛소리 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다녔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귓등으로 안 듣고 무당이라고 그랬지 무당. 그런데 보수 경제학자들 얘기를 좀 들을까요? 아니 안 듣죠. 우리 저번 주에 담아봤잖아요. 이거는 그냥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그냥 가겠다. 나의 길로 가겠다. 이제 그런 선언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아무튼 근데 환율하고 증시는 그러니까 당분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중국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중국을 때리면 중국과 많은 부분에서 기술력이 겹치는 한국은 이익을 볼까 피해를 볼까. 일단 시장은 한국도 상당히 피해를 보겠는데 한국의 대외 의존도 중에 미국에 수출하는 양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 이런 게 굉장히 높아. 너희 많이 맞겠는데 이렇게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좀 너무 우리가 쫄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심리가 좀 불안 심리가 너무 과대하게 좀 네. 게다가 우리 증시는 굉장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럴 때 더 맞으면 더 힘들게 쉽게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또 증시보다는 오히려 환율이 더 저는 걱정인 것 같은데 환율은 정말 그 나라의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소리고 아주 쉽게 말하면 한국에 별로 투자할 게 없겠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우려할 만하죠. 근데 비교해 보면 뭐 상하이 증시라든지 정말 우리보다 예를 들어 TSMC 같은 데는 어떻게 버티지? 저런 나라는 예를 들어 대만이나 TSM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격탄을 맞을 텐데 했는데 TSMC 주가 별로 오히려 살짝 올랐어요. 지난 6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미 반영된 것도 있고 다른 기업들 우리와 이제 관련된 이미 반영된 것도 있고 그런 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한국 많이 출렁거리겠는데 일단 시장은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단 6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이제 변동하는 뭐 많은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아대고 있기 때문에 판 거를 이제 환전해 가지고 나가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약간 원화를 약간 팔아야 되니까 원화가 이제 약해져가지고 환율이 이제 뛰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이 1,400원 수준이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400원을 간 적이 별로 없다. 예컨대 뭐 IMF 뭐 우리 97년도 그때 뭐 외환위기나 아니면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때 이럴 때 제외하고는 1,400원까지 밀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사실은 위기는 아니잖아요. 위기는 아니고 네. 지금 정권 교체기인데 이 정도까지 환율이 뛰는 게 지금 사실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들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 저는 뭐 정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책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몇 주 전쯤에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해외 다니면서 나라는 어려운데 진짜 해외는 엄청 다니고 있는데 하여간 해외 나가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1,400원이 뉴 노멀이다. 그래요? 그런 예? 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하고 다녔죠. 왜냐면은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 우리나라 지금 세수 결손이 한 30조 가까이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금 동원해서 그거 메워야 되는데 작년에도 한 20조 정도 외국환 평형 기금에서 돈 갖다 썼고 올해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거기서 갖다 쓰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외국환 평형 기금이 그거 이용해 가지고 단기적인 환율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돈을 갖다 쓰게 되면은 우리 그 환율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컨대 지금 외평 기금이 보통 한 그 수준이 보통 한 250조에서 60조, 70조 그 정도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여름에 기재부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그게 적정이 아니고 140조 정도가 적정이다. 이런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갖다 쓰고 원래 적정이 250조면은 그걸 채워놔야 되는데 그걸 적정을 내리니까 쓰고 나서 안 채워놔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예컨대 뭐 해치 펀드나 이런 공격을 할 수 외환을 주로 공격할 수 있는 자금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뭔가 체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걸 물어본 건데 뭐 1,400원이 어때서 뭐 갈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런 과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과거 같으면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국민들은 좀 이제 힘들지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이제 기업들이 우리는 이제 수출 국가니까 기업들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 기업들이 너무 해외로 많이 나가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돈을 또 한국으로 송금을 잘 안 해요. 한국으로 송금을 해야 이제 우리 외환시장에 가서 네 원화 주세요, 달러 팔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외환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희석이 되거든요. 우리 네, 공장들이 오늘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공장들이 정말 많이 미국으로 갔어요.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도 미국이 워낙 정말 세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 기간은 인센티브로 끌어당기고 있고 이제 트럼프는 그야말로 진짜 매운 채찍으로 우리를 협박으로. 끌어당길 건데 예.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지난해 찾아봤더니 지난해 우리가 미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한 미국의 흑자 보는 나라들 중에 7번째 정도, 교역은 6번째에서 8번째 정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흑자를 얻죠. 근데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중에 백악관 자료를 조선일보가 인용했던데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중에 어느 나라가 투자한 공장이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었냐? 그 14%를 그러니까 1위를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7번째로 벌어오는데 너희들 미국 와서 공장 지어라고 해가지고 빨려 들어간 요즘 그 표현 많이 쓰더군요. 납치된 공장들은 우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 2기가 오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이제 그건 진짜 뭐랄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네. 정치란 뭘 하는 것인가. 네. 근데 그거 이제 그 기자님 그거 되게 좋은 지적인데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교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흑자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이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되는가? 근데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약간 뭐 이제 국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흑자를 내 가지고 그 돈이 우리나라에 그득그득 쌓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쌓여 있으면은 우리나라 물가가 좀 오르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보통 그 돈은 다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이제 그 이 모수 신문이나 이런 데 논의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노조가 있고 뭐 무슨 뭐 상속세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로 자꾸 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돈은 뭐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게 또 바람직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 장소가 이제 미국이라는 게 되게 약간 이제 특이한 겁니다. 사실 나가는 거는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일본도 그 무역 수지가 막 굉장히 흑자를 그 구가했을 때는 사실은 그게 해외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나가는 건 이상한 건 아닌데 그 장소가 미국이 됐다는 거는 이제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납치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미국도 이제 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탈출했던 그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리쇼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잘 봤더니 원래는 인건비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보통 인건비가 네. 너무 비싸지고 단순 작업인데 너무 많은 돈을 주면은 경쟁이 안 되니까 나가는 건데 돌아올 때는 사실은 자동화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실 자동화. 예. 그래서 공장에 나갈 때는 인건비 때문에 나갔는데 들어올 때 그러면 고용을 많이 이제 사실은 창출하기를 기대했는데 돌아와 보면은 사실은 자동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뿐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일 거고 아까 그 일자리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일자리가 옛날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만큼은 창출이 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예. 네, 그래도 그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배터리 회사만 해도 LG 엔솔이나 SK온이나 뭐 가서 두 개 합작해서까지 합치면 LG 엔솔이 8개나 돼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지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지아에 짓고 있는 전기차 완성되면 거기서 110만 대나 생산하게 된다고. 엘라바마에 있고 기아차 조지아에 있고 다시 이제 전기차 또 조지아에 있고 삼성전자 아시는 것처럼 오스틴에 또 짓고 있고 또 하이닉스가 가서 또 짓고 있고 인디아나에 또 짓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공장들 중에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중에 뭐 2개, 3개만 우리 어디 창원에 들어와 전주에 들어와 평택에 들어와 뭐 이랬다면 그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예, 또 법인세와 또 공장 세우면 뭐 그냥 일만 합니까? 거기 사람들이 밥도 먹고 나가서 미용실도 이용하고 그게 바로 경제인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 TSMC처럼 정말 정면으로 밀리고 있고 트럼프가 그래 우리 그럼 대만 안 지켜줄게. 너 양안관계 잘해봐. 아이고 중국이 너희 친데 이래버리면 정말 협상력이 없는 나라도 엊그저께 경제부 장관이 TSMC는 미국 공장에 2나노미터 이하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첨단 제품은 해외에서 만들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 제가 볼 때 지키기 어려운데 미국과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에 세운 그 파운드리 공장 착공 밀어버리잖아요. 예. 이제 우리 인력 좀 데려가겠다 하니까 미국의 노조가 반대하거든요. 왜 대만 인력을 갖고 들어와? 근데 TSMC 입장에서는 우리 인력들 안 데려가면 공장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서 2기 착공을 계속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올 초에 일어난 일인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또 다음 달에 착공될 TSMC 그 1기 공장 착공 시에는 또 트럼프를 데려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줄다리기도 하면서 당근도 주면서 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작은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정부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어제 네. 그 예결특위에서 박상호 과학기술수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책실하고 안보실에서 보고서 작성해서 지금 대통령한테 드려서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응? 그러면 좀 어떻게 대응 좀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건 전 그건 해야죠. 듣던 네. 중 되게 반가운 소리인데 네. 골프 치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실 좀 당황했는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랑 할 때는 그러면 뭐 찬물에 얼음 깨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거 뭐 그런 거 하실 건가? 푸틴이 유도를 하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하튼 이제 아까 이제 뭐 대만이나 뭐 미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럼 우리나라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게 저는 사실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우리가 트럼프 1기는 경험해 봤으니까 그 협상 전략이라는 게 얼마나 빡빡할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맹국의 논리라는 것이 트럼프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이 공약인 건지 사실은 네.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존의 이제 뭐 통상 전략, 외교 전략 이거는 경제 안보 경제 뭐 가치 외교 뭐 이런 네, 거거든요. 우리 자유 뭐 이런
자유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런 어떤 믿음에 기초한 이런 이 협상 팀들이 과연 이제 트럼프 앞에서 과연 좋은 협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된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뭐 어쩔 수 없이 기업의 이제 생태계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재벌 1세, 2세들은 아무래도 뭐 제조업이나 이런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3세 체계로 넘어가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보다는 이 금융 거래를 통해서 부를 이제 이전시키려는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온 게 뭐 각가지 M&A를 통해 가지고 뭐 물적 분할을 뭐 통해 가지고 기존 소액 주주의 돈을 이제 갈취해 가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들을 지금 굉장히 촉진하고 있어 가지고 한국이 지금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뭔가 좀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를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그 동양사학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역사 전공하신 분이 우리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우리 인문학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세계적인 반도체 국가들은 대부분 다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엔지니어들이 이끌고 있는데 우리 동양사학 전공하신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한계를 지금 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적정한 때 지금 물러나는 것도 사실 방법이거든요. 총수 자리에서. 왜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지금 뭐 국내에서야 뭐 대장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그래도 뭐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엔지니어들이 좀 맡아가지고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두 분이 너무 이제 어둡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다르게 네. 보도를 보면 트럼프 이제 2기가 되면서 무슨 뭐 조선이니 방산이니 건설이니 네. 이런 데 수혜주가 있다. 암만 있는 게 아니라 명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목소리가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제 수출을 하는데 네. 어디서 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왜 소중한 것이냐.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만들고 멕시코에서 만들면 지금 멕시코에서 만드는 기아차 공장만 해도 트럼프가 이제 그것도 안 돼. 그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옆집 가서 만드는 거. 그것도 안 돼.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럼 이제 멕시코에 투자해 놓은 현대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그런 기업들을 응원하느냐. 그런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고 돈을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 또 투자해 주니까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궁극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효과가 매우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자본이 한국 들어와서 기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일자리를 주는 거하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해외에서 하는 거하고 전자가 훨씬 우리 경제에는 낫단 말이에요. 네네. 일본 기업이 그 많은 잉여금 거기서 번 돈을 자국으로 많이 가져가지만 않는다면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계속 시설 투자해야 되고 설비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이제 뭐 칩스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 보조금도 받고 살아남고 거기서 경쟁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뺏기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뭐 하는 것이냐. 첨단 일자리를 미국에서 가장 지난해 많이 만들어줬다는 뜻은 우리나라 안에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할 첨단 일자리를 그만큼 뺏겼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 한동안은 이제 산업 정책은 이제 다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무슨 산업에 개입해 가지고 어떤 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률 규제를 풀어 가지고 그 산업을 육성을 해 주고 아니면은 뭐 국내 산업이 좀 약하면은 뭐 관세 장벽을 쳐 가지고 보호해 주고 그래서 예전에 뭐 좀 오래된 이런 좀 유치 산업이다 해 가지고 그거를 키워줘야 된다 뭐 그것까지 했는데 그 시대는 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도체나 이런 첨단 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지금 사실은 그걸 또 강하게 가겠다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트럼프가 이제 오면서 그게 극도로 강화가 되는, 우리만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국 이기주의가 지금 가장 커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해서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미국 이제 트럼프가 들어왔으니까 법인세 내린다고 하니까 당장 뭐 올해 내년은 아니어도 조만간 내려간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따라서 안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인세를. 법인세 아니 왜냐면 이 경쟁 국가들이 이제 쭉 따라서 내릴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안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내려요. 이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쟁이기 때문에. 그럼 세수 더 들어줄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걸 내리게 되면은 법인 단계에서는 내려주고 네. 가져갈 때는 보통 강화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제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을 낮기 때문에 제도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낮은 지지율 가지고는 어떤 제도도 지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온갖 종류의 갈등이 지금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하려고 하면은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고위 공무원한테 전화해 보니까 거의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 자세로. 통치 행위가 지금 사실은 잘 거의 스톱돼 있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한데 여하튼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세수 기반이 지금 취약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조세 지원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조세 지원뿐만 아니고 직접 돈을 주는 재정 지원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 뭐 기업들이 사실 그런 걸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우리 재정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2년 반 3년 동안에 저희 뭐 그걸 재정 여력, 피스칼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피스칼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여력도 없다. 실탄도 없다. 이런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자꾸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의 능력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난 그 11월 5일부터 성태현 실장 나와가지고 우리 경제 문제 없다 그랬고 며칠 전에 기재부에서 보도자료 내면서 한국경제 선방했다 그랬고 그리고 김민전 의원 나와가지고 우리 점수 90점이다. 슈퍼스타 대통령 슈퍼스타. 한국만 모르지. 이거 참 여러 언론도 문제 있다. 외국 나가면 슈퍼스타다. 90점이다 이랬는데 그분이 저번에 그 필리버스터 할 때 보니까 약간 조시던데 어디서 주무시다 동면하다 오셨는지 진짜 우리나라가 좋으면 외국들 와서 지금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교수님 말씀은 정부가 뭘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선수를 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 장관 최상목 아니겠습니까? 네. 최상목 장관이 경제수석으로 지난 2년 동안 경제 말아먹었는데 지금 1년 동안 부총리를 또 말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가장 우선 그러니까 경제팀부터 교체하라 이 말씀이시네?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경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는 다 정당화하고 싶어해요. 네. 그래서 과거 2년 반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뭔가 좀 액션을 잘못했기 때문에 전 재정 운영 실패라고 보는데 재정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자기가 해온 거를 틀렸다고 인정할 사람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갈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장률 같은 거 보면 올해 이제 우리가 예상한 성장률보다는 낮겠지만 2% 이상 성장하니까 우리 경제가 뭐 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KDI 같은 네, 경우. 생각보다 기대만은 못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만 해도 주가 매우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아시아 태평양 26개 나라 통틀어서 올 연초에 대비해서 올해 땡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어요. 불이에요? 예, 이게 블룸버그 자료니까 틀린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성적이고 중요한 건 이제 성장률보다는 이제 주가라는 건 미래 가치를 그 나라의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트럼프라는 정말 강자 정말 센 사람이 왔는데 일기보다 더 세질 거 아니에요. 상하원 다 장악하고 있고 일기 때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기존의 보수 공화당의 그 주류들 세워봤더니 반대를 많이 하더라. 이 사람들 특히 뭐 동맹이나 우방 다자주의 이런 이야기 하더라. 잠깐만요.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조각 발표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2기 행정 보시면 경제 정책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재무장관은 나오지 않았고 연준은 뭐 한
저 파월 의장은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예. 그건 뭐 자를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그- 국방과 안보 분야만 지금 서둘러 선정을 하고 있는데 매우 매파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 소위 말하는 뭐 효율부 야, 뭐 번역이 좀 쉽지가 정부 않은데. 효율부 뭐. 정부 효율화부 뭐 이런. 그래서 이름이 맨 처음에는 앞에 부가 붙다가 뭐 또 최근 나오는 위원회라는 또그 표기도 있던데. 이피션시 패널로 지금 낮췄어요. 왜냐하면 부로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이 행정 행위를 했을 때 소송이 뭐 무지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름을 이피션시 패널로 낮춰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거기를 담당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쭉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한 뭐 연방 예산이 한 7천조에서 8천조 그 사이거든요. 그거에 이제 3분의 1을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예. 3분의 1 삭감하겠다는 거니까 좀 어마무시한 교육부는 없애겠다는 교육부는 거예요. 없애겠다고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법적 근거가 지금 있는 거죠. 이 정도 어마무시한 일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1972년도에 이 연방 수준에서 어떤 이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법에 근거해서 이것도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낮췄는데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기억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용산으로 옮기면서 뭐 1층 이럴 때 기자실 두고 뭐 3층 5층에 뭐 대통령실 두고 왔다 갔다 하면 기자실 두는데 민간위원회들을 그 위층에 올려가지고 민간위원회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그거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재무장관 네. 스콧 베센트라는 내정이 사람 됐어요? 네. 유력하다고 지금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 어제 내정된 국방부 장관도 구글링해서 잘 안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보도에 따르면 소로스의 오른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 미국은 근데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시장에서 금융회사 많이 가죠. CEO들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재무장관을 연준의장 한 다음에 또 금융회사 CEO로 네. 또 많이 가니까요. 네.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 이렇게 소개가 나오네요. 아마도 뭐 네.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마음속에는 예를 들어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한국은 우방인데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데 우리랑 같이 갈래? 그리고 대신 너희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당근을 줄게 이렇게 했지만 트럼프에게 한국은 명확하게 무역에서는 우리 돈 많이 벌어가는 적이고 그다음에 안보에서는 우리가 지켜주는데 돈도 안 내는 그러니까 무임승차국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미국에서 아마 미국의 3대 무기 수입국일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정말 우리 진짜 방위비 분담도 할 만큼 하고 있고, 네, 미군 주둔한다는 게 사실 뭐 꼭 우리 때문만은 아니잖아. 미군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 이익이 더 큰 중국 거 견제 아니에요? 역할이 오히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협상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협상하고 밀어붙이고 지난 일개 행정부 때 시진핑도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 인상 막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지금 경제팀은 교체해서 협상력을 또 올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요. 진짜 정부가 네. 정말 디테일하게 어제 어떤 정말 지정학적으로 그 평판이 좋은 교수님 말씀이 미리 준비하지 말고 건바이 건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건바이 건으로 하려면 진짜 실력이 있어야 한다. 네, 미리 준비하면 트럼프는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30년 전에 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장사꾼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이렇게 미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어떻게 트럼프에 대항하느냐 하지만 베트남 같은 나라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도 전부 양다리 외교하면서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줄 거 주면서 이게 외교력이란 말이죠. 네. 가서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줄 거 다 주고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장들 다 빠져나가게 하면 그건 외교력이 아니죠. 김 기자가 보시기에도 우삭준 교수의 말씀대로 경제팀부터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경제팀이 무능한 게 아니고 경제팀이 가야 할 방향을 지정하는 그 무언가가 방향성을 잃고 있지 않는가. 경제팀은 그걸 따라가고 있고 다음 경제팀이 오더라도 또 그 무언가의 정원 명령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우석균 교수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게 없고 주워다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담화가 참 여러 가지를 우리 확인하게 해주는데 사실은 뭐 기자님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데 네. 지도자가 이제 어떤 방향성을 주고 그거를 아래 이제 지역 공무원들이 이제 수행하는 이제 그런 게 그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모형인데 지금 그런 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낮기 때문에 이제 전문 관료들이나 이제 훈련된 정치인들이 뭔가 그 가운데를 좀 메워줘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우리가 훈련된 관료가 최상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많아요. 많고 다른 아이디어 낼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네. 근데 최상목 지금 부총리가 뭐 실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과거에 뭔가 좀 잘못한 것들을 뒤집을 만한 그럴 결심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좀 바꿔줘야 제안도 새로운 제안이 들어간다고 이제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 수단 자기가 갖고 있는 수단은 이제 맥시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경제학자가 어떤 얘기 하냐면은 너만 잘 산다고 해서 네가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컨대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너도 궁극적으로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거를 저희가 국제 무역할 때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일단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어떻게 되든 별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을 이제 미국에 유치하려고 사실 보조금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조금을 네. 당근으로 해가지고 우리 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IR을 통해서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로 들어와라 이렇게 당근책을 준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이 어딨냐? 관세를 올려 관세를 10센트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관세를 왜 돈을 왜 주는 네. 거야? 관세를 올리면 관세도 들어오면서 걔네 기업도 다 미국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아까 멕시코 얘기해 주셨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멕시코를 이렇게 쓰리 쿠션 쳐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미국 기업이 멕시코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200%야. 관세 200%.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국들이 다 같이 사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미국도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를 트럼프 같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미국 국민들도 야 그거 지겹다. 그런 얘기 지겹다. 니들도 잘 되면 우리도 잘 된다는 얘기 지겹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된다는 얘기 속에는 잘 되는 일부도 있지만은 못 되는 다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못 되는 다수가 트럼프를 골랐다고 선택했다고 보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제 관세 전쟁,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이제 우리 19세기 말 20세기 초처럼 이제 격화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 비상사태에 그 대응할 만한 이런 팀들로 재구성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어라 지금. 예. 미국 우리 기술 없이 중국을 막아버리고 우리 기술 없이 당장 배터리나 반도체 뭐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없이 어떻게 엔비디아가 어떻게 칩셋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빅테크에 넘길 겁니까? 우리 반도체 중국 반도체 지금 다 이미 막아버렸거든요. 네, 아니 저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전기차도 다 5월달에 관세 100% 때려버렸고요. 네, 그러면 테슬라 배터리는 뭘로 갈 겁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협상이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협상할 수 있는 기술이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 구멍을 파야 되는 게 정부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신 좋은 소식은 트럼프는 이제 협의점이 있다는 거죠. 딜이 된다는 거죠. 예컨대 무슨 거래가 좀 될 수 네. 있다. 우리 방위비 분담금 할 때 예컨대 뭐 5배로 올린다고 했지만은 결국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올리는 수준에서 협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뭐라고 할까 이 뻥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협상을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분히 잘 준비하면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우리가 이익을 조금 더 넘겨주는 선상에서 우리가 뭔가 좀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면 되는데 지금 이제 경제팀들이 그걸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다. 시진핑 주석 불러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자기 그 리조트에서 협상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줄 수 있느냐? 다른 여러 조건을 중국에서 제시했는데 트럼프가 아니다. 우리 남부 지역에 자기 표밭, 공화당 표밭, 남부 지역에 곡물 사가라.
그럼 그것이 내 재산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볼튼 회고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솔직하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뭐 국익이 뭐 사실 그거 다 뻥인 것이고 그 뭔가 딜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얻어왔어라고 자랑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 들어주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되게 강조했던 개념이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었잖아요. 이런 식의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트럼프에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만 해도 트럼프 김정은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트럼프 때 사실은 중국이랑 이제 관세 전쟁을 2018년도에 하면서 뭔가 이제 이게 뭔가 좀 중국이랑 뭐 기술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공유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시작은 된 건 맞는데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다 뭐가 들어가냐면 이른바 가치 외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돈만 되는 게 아니고 가치 외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뭔가 뭐 자유 무슨 뭐 시장 경제의 동맹체 우리끼리 만들어낸다 뭐 이런 약간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근데 지금 트럼프 체제하고는 시작은 비슷했지만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지금 다른 반대의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좀 공화당 안에서도 과거의 다자주의, 동맹, 우방이 중요하고 우방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공화당 의원들도 현격히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진영끼리는 좀 같이 공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접근하면 트럼프는 치뿡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배를 올라타지 않을 수 없지만 트럼프는 언제든 우리한테 내려라고 할 사람입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보도로 보면 뭐 여권에서 이건 정치적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인적 쇄신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뭐 예산안 이제 그 통과된 후에 뭐 순차적인 뭐 인적 쇄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경제팀 얘기는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별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약간 좀 되게 걱정되는 게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총리 얘기가 지금 하마평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상당히 걱정됩니다, 사실은. 근데 예. 이제 그 집권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께서는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경제에 2년 동안 책임졌는데 별로 안 좋았고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금 역대 좀 위기로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분이 총리까지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물론 이건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모르죠. 정확히 상상입니다. 제가 뭘 합니까? 기재부에 역대 장관님들 사진 쫙 올려놓고 그 밑에 그 장관님들 임기 동안에 국가부채 얼마나 늘어났는지 좀 표시하면 좋겠어요. 오, 좋은 아이디어. 예. 저는 그 반대인데. 왜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게 너무 빨리 늘어나면 이제 문제긴 한데. 그러면 성장률로 바꾸면 어떨까요? 성장률로 바꾸는 거는 뭐 성장률도 좋고요. 예. 근데 이제 워낙에 왜냐면 국가 재정을 중요하게 여겼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펑크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한번 기록이라도 남겨놓자. 보험회사에 이 말씀입니다. 가면 이제 저기 실적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쫙 잃어먹고 밑에 실적이고 그래프 그거 하시자는 얘기죠. 저는 그 갤럽에 네. 왜 대통령을 싫어하느냐에서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달잖아요. 뭐 경제 때문에 고 퍼센트를 달아놓으면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책임 지표는.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부 역할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역할을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표. 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협상해가지고 곡물 왕창 사가기로 하고 관세 내렸는데 다 안 사갔습니다. 또 뒤통수 또 나름 때린 거예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죠.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